자, 오늘 문제 해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자, 문제입니다. 갑은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여 그 사건이 상고심의 계속 중에 헌재는 위 과세 처분에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한 헌재의 법률 해석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갑은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재법 68조 1항과 위 대법원 판결의 위헌 선언을 구하는 소원을 청구하였다. 1. 대법원이 갑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가? 자, 이거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논의로 귀결하시면 되고, 좀 확장적으로 소구표, 위헌 결정의 소구표 논의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시했잖아요. 문제 셋째 줄에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한가 이런 거는 그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 논의로 그냥 바로 끝내시면 되고, 소구표, 위헌 결정의 소구표 뭐 인정 여부 이런 확장 논의를 진행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2번. 갑의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헌재법 68조 1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 논하시오. 재판 소원 금지,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이거 사법시험에서도 이제 유사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문제 맨 마지막 두 줄 보세요. 이에 갑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재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을 청구했다. 이 부분을 한정위헌의 청구다 이래가지고는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성 논의를 막 쓰는데 그거는 배점 없습니다. 논의 아니에요. 왜? 지금 부분 위헌 결정이죠. 양적으로 헌재법에 가면은 재판 소원은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량적으로 위헌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냥 단순 위헌 청구지, 이게 질적 축소 해석을 청구하는 의미의 그 한정위헌 청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정위헌 청구 논의로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불량적 일부에 대한 단순 위헌 청구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만일 갑의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되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갑의 권리구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갑은 원행정 처분인 과세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원행정 처분의 소원 가능성. 이는 이제 재판 소원의 가능성하고 똑같아요. 결론이. 자, 요거 이제 미리 좀 보고 나중에 책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설문 1에 대해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전제로서 2번 변형 결정의 인정 여부, 요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배점이 항상 들어가니까요. 일반 서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형 결정 자체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여부가 종속적이죠. 인정 안 되면 기속력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논의하셔야 되고, 부정설 가시면은 헌재법 45조 명문을 근거로 합니다. 45조 명문,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조항 자체의 위헌, 합헌, 조항 자체에 관련된 판단만 할 수 있지 위헌 여부만을 판단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헌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위헌인지 아닌지 이렇게 단순하게만 결정 내릴 수 있지 변형된 형태의 어떤 축소 해석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논거 잡고요. 그 다음 긍정설은 되는 소를 포함하므로 전부 부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속에는 부분 부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대소 포함 명제. 그래서 헌재법 45조를 들면 부정설, 대소 포함 명제를 들면은 긍정설.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위헌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속에는 부분에 대한 위헌도 가능하다. 일부 위헌도 가능하다. 자, 헌재 태도는 당연히 긍정설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물론 이제 한정위헌 결정에 관련해서만 얘기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죠. 전부 위헌 결정에 비한다면, 단순 위헌 결정에 비한다면 대소 포함 관계에 놓이잖아요. 변형 결정은 전부. 맞나요? 한정위헌 결정은 의미론적으로 일부를 한정시키는 거죠. 위헌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은 내용 전부를 위헌으로 평가내리지만 제도는 존치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제도의 형식이나 내용 실질 모두를 위헌으로 만드는 단순 위헌 결정보다는 다 대소 관계에 놓이돼요. 그죠? 대소 포함 관계. 그래서 대에 관련된 권한은 소를 포함한다. 이런 명제가 성립되어서 한정위헌이든 헌법 불합치 결정이든 변형 결정이 이제 다 가능한 논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토는 헌재를 지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형 결정의 인정 취지가 좋기 때문이죠. 둘째 줄 맨 뒤에 입법 형성권의 존중.
그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법을 통해서 인정된 변형결정이라는 제도는 결국 입법형성권 존중 내지는 권력 분립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활용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고 3번 이제 인정된다면 이제 기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효력과 관련해서 자 대법원의 태도는 부정하죠. 문전견 이런 거 나옵니다. 문전견 아까 우리 봤던 거. 근데 이제 헌재는 이제 그게 반박을 하죠. 자 검토로 내려가십니다. 생각컨대 위헌적 부분이 있음에도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다면 이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재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합헌적인 부분에 있음에도 단순 위헌 결정을 선택하게 된다면 입법 형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권 보장과 입법 형성권 침해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죠. 합헌 위헌 이 부분이 공존하는 지금 상황에서 내려지는 게 한정위헌 한정합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부분과 합헌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만 치우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인권 보호에 미흡하거나 혹은 입법 형성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설문에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지 못하다 해서 1번 끝내버리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설문 2에 대해서 설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68조 1항이 위헌인지에 따라서 적법성이 좌우된다. 자 내려가시면 2번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요건 일반 이제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락 보세요. 2번 설문의 헌법소원 청구는 국민인 가배 청구로서 이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가배 재판 청구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고 있고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도 없으며 기타의 요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그 대상이 법원의 재판인 바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작용이다. 기본권 침해 가능한 공권력 작용이다. 이런 의미는 포섭되죠. 이런 포섭되지만은 우리 헌재법이 그걸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대상이 법원의 재판인 바 법원의 재판을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재법이 합헌인지가 관건이 된다. 지금 일반 소설 부분을 개별 검토를 따로 목차를 세워가지고 막 하실 필요가 없고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위에서 미리 빡 처리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시험의 테크닉이에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 같은 이거 조건이 많은 요건 검토가 아주 다기한 이런 이제 판단 사례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테크닉의 요소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간단하게 쳐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일반 서술하는 과정에서 같이 쳐내버려야 돼요. 그래놓고는 이하에서는 특히 문제되는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3번 이하 해가지고는 이제 문제되는 것들을 별도로 이제 몇 개만 검토하면 됩니다. 자, 헌재법 68조 1항의 위헌 여부. 여기서는 이제 법원의 재판 소원 배제 조항 자체의 이제 위헌 여부니까. 자, 합헌설. 헌법 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재가 담당한다라고 해서 지금 111조가 헌재 관장사항 규정이에요. 헌재 관장사항. 근데 키워드는 뭡니까? 법률이 정하는 이 부분이죠. 헌법소원의 유형이나 혹은 대상 범주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이제 대상에 대해서 입법 형성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이. 자, 그래서 광범한 입법 재량의 영역인 바 합헌이다. 이게 논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위헌설의 논거는 자, 모든 재판을 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외면한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에 반한다. 요거 놓은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위헌적인 재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사법살인 이런 것들요. 그죠? 변호인 이런 영화 보시면 사법살인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뭐 위헌적인 재판의 존재 가능성 혹은 사법부의 침해자성.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권의 보호자임을 전제로 접근하는데 예외적으로 사법부도 침해자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사법살인 재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재판도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자, 3번 이제 한정위헌설은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에 대한 사항은 입법사항이며 아까 그 111조를 강조하는 거죠. 헌법소원의 본질상 요청으로 법원의 재판을 소원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의 기속력 있는 재판에 반하는 판결을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절충설이죠.
자, 근데 어떤 지금 논거를 쓰고 있습니까? 합헌설의 논거하고 위헌설의 논거를 섞어치기 하고 있죠. 합헌설의 논거, 헌법 111조 입법사항이라는 거 들면서 그러나 사법부가 침해자성을 가지는 경우에까지 기본권 보장을 미루면 안 될 것이다.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또 예외를 설정하자. 이런 게 절충을 했어요. 우리 헌재 태도는요. 한정위원설입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의 기속유기에 위반되는 재판, 즉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자, 검토. 절충설이 가장 타당하겠죠. 예, 규정의 문헌도 충실하고 또 이제 인권 보장이라는 그 기능성도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과 예외를 두는 한정위헌설이 타당하다.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 검토는 한정위헌설을 검토해도 되는데 우리 실제 이제 우리 답안에서 검토는 마지막 두 줄 보시면 그냥 위헌설을 검토 내렸어요. 위헌설을 가지고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독일처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이 그냥 위헌설은 독일법처럼 가자는 거예요. 독일은 재판소원이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법원보다 더 상급의 심급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최상위 법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독일인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위상과 이제 위상 정립이 안 된 관계에서 도입되다 보니까 애매하게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고 배제할 이유가 없어요. 예,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을 가동하는 나라에서 재판을 배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죠. 대법관들의 위상이 너무 크니까 그 입김 때문에 거기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가자. 헌법소원의 국가처럼 가자. 자, 됐고요. 자, 설문삼에 대해서 이제 원행정 처분의 소원. 이거는 이제 위에 봤던 재판 소원하고 똑같은 결론인데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헌법소원제도의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서 먼저 어떤 행정처분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재판, 정확하게는 항고소송 같은 것들을 이제 거쳐야 돼요. 보충성 원칙상. 그래서 이제 그 항고소송 등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재판, 그 항고소송에서의 재판이 자신의 뜻을 우리 신청인의 뜻을 잘 챙겨줬으면은 헌법소원이 다시 문제될 리가 없겠죠. 결국 항고소송의 재판도 결국 행정처분에 손을 들어줬다. 이러면 이제 헌법소원으로 이걸 이제 타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러면 경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항고소송의 재판을 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 위에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행정처분. 즉, 보충성 원칙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원래의 행정처분. 자, 그거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자, 이건 별개 논의인데 결국 재판소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2번 인정 여부. 자, 긍정설. 보충성 조건을 갖춘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명문 규정이 없다. 논 겁니다. 재판하고 다르다. 재판소원은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원행정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설은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재판소원 금지를 우회적으로 탈법하는 것이 된다. 요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죠? 원행정 처분. 그 재판은 다룰 수 없도록 하면서 그 재판의 대상이었던 원행정 처분은 다룰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헌재가 우회적으로 재판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논거가 됩니다. 우리 헌재 태도도 이제 그런 논거를 갖고 있는데요. 3번 내려가시면 헌재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력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기판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거할 수 없다. 자, 첫 줄 맨 뒤에 기판력에 의한 기속 적으세요. 그리고 위에 씁니다. 헌재의 원행정 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 기판력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헌재의 인용 결정이 당의 재판에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음. 최고신급, 대법원 위에 최고신급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혀 별개기구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이 법원의 확정력 내지 기판력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헌재법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 헌재가 아무리 인용 결정을 내려줘봤자 원행정 처분의 당부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확정된 내용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을 운영할 이익이 없다는 뜻이죠. 써놓으세요. 소의 이익이 없어요. 헌법재판의 이익이 부정되는 거예요. 헌법소원의 이익 내지는 소의 이익 부정.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의 기판력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판시 속에 어떤 경우요? 예외적으로 재판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판적이 제거될 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함께 대상이 되어서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셋째 줄. 단, 예외적으로 원행정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서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항상 중요한 게 함께인데요. 기판력이 제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판력 제거를 조건으로, 즉 재판의 취소를 조건으로 해서 대상성이 인정되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같이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법원의 재판이 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났고요. 자, 됐습니다. 책으로 이제 오세요. 929페이지 법률의 개폐 맨 마지막. 자, 법률의 개폐는 입법기관의 소가사항이다. 그러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입법 시기의 선택권을 얘기합니다. 헌법 제40조로부터 유래하는 입법 시기의 선택권이 있는 바 법을 개정하고 법을 폐지하고 이런 운영은 재량의 영역이다. 입법 형성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 들어가지 않는다. 헌법적으로 반드시 어떤 시기에 개정하고 어떤 시기에 폐지해야 될 자기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법률 해석에 관한 구문. 구문 한자 잘 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해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정위원 청구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한정위원 청구는 이 조항을 이러이러한 의미로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법률 해석에 관한 구문은 어떤 거냐면 이 조항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조항의 의미가 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법률 해석을 묻는 거예요. 완전히 법률 해석을 묻는 것이고 규범 통제 그 자체를 전제로 하는 법률 해석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법은 위헌은 위헌인데 이런 부분이 위헌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는 규범 통제 즉 위헌 심판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제한된 범위 해석권은 우리 헌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 법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규범 통제를 전제로 해서 묻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헌법재판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완전한 법률 해석을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법원에 가서 알아봐라. 예, 그런 일반적인 법률 해석권은 법원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정돼요. 그래서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약 등 국제법규, 공권력 대장성이 있죠. 4.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도 실질적 법률로서 있고요. 그 다음 조례, 요거도 셋째 줄에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더 확장적으로 보자면 명령규칙 위헌위법심사제 관련해서 견해드립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판례가 일반적으로 명령규칙 위헌위법심사제 할 때 그 명령규칙 의미 속에 조례도 포함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의 견해드립은 이제 존재하고. 자, 3. 행정작용. 대표적인 게 행정처분이죠. 행정작용의 대표. 자, 행정처분이란 이 정리 상당히 좋습니다. 자, 행정청의 공법상 단독의 법률행위다. 여러분 행정법 할 때는 엄청 길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수님들마다도 그 개념 표지가 달라요. 서로 다 달라요. 책마다. 그 종합한 결과인데요. 자, 공법상 단독의 법률행위. 단독이란 말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법률행위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으로서 직접 권리 변동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권력 작용 유형만이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자, 행정처분은 권력적인 행정작용이 핵심 영역으로서 당연히 공권력 작용성은 가지죠. 그러나 헌법소원제도의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서 먼저 행정재판을 거쳐야 되고요. 항고소송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는 재판소원이 금지되는 바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소원도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금방 봤던 거죠. 사례풀이할 때.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 가능성. 그래서 재판소원 금지의 우회적 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또 금지하는 명문규정 없으니까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고. 근데 이제 내려가시면 판례죠. 자, 오른쪽 갑니다. 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좀 전에 그 논의 그 자체입니다.
자, 행정계획 대상성 인정 여부, 이거는 이제 나눠보셔야 돼요. 둘째 줄, 일반적으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과, 그 다음 2번, 국민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눠져요. 유형이.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을 담았으니까 당연히 공권력 작용, 그것도 헌법소원의 공권력 작용에 들어가죠. 문제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데 여기에 해석론이 있습니다. 넷째 줄,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국민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비구속적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예외 판시가 있습니다. 판례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판례 내려가시면 사시사례 나오죠. 시험 시행 계획 공고인데요. 거기에 위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법리가 확장됩니다. 공고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고작용이라는 행정작용 관련해서 또 법리가 밑에 가시면 줄된데,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장소는 위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 바 공고 자체가 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공고작용에 대한 법리가 또 나오는데, 자, 요건 제가 본문에 정리 안 했어요. 원래 시험 대상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한복의 판서로 정리합니다. 시험 보세요. 행정작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되죠. 법률 유보 관점에서. 그래서 어떤 법령에서 어떤 만들어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따라, 자, 이게 이제 행정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이 계획작용이 이제 국민에게 공고되고, 공고작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순절차고요. 어떤 경우는 행정부의 어떤 계획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바로 공고작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자, 계획의 대상성, 공고의 대상성 따로 보시는데, 자, 계획의 대상성,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나누시고, 비구속 계획은 내용면에서 구속적인 내용은 아예 안 담았거나, 혹은 형식면에서 그 행위작용 형식면에서 아직은 방안에 불과한, 방안 제시에 불과한 경우, 이게 행정계획안 이런 것들이죠. 방안들.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내용면에서 비구속적인 내용을 담았거나, 아니면은 구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쳐도 그 행위 형식이 아직은 안에 불과할 때, 방안 제시에 불과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은 비구속적인 상태. 이렇게 이제 예정되는데요. 구속적 계획은 소원 대상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구속적인 게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그 요건은 뭐예요?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고, 기본권 침해의 영향성이 있고, 플러스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할 때, 확실시. 자, 이 경우에는 긍정.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긍정. 상황 성숙이 일어나고 유사합니다. 상황 성숙론. 그래서 상황이 성숙했다면 이거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좀 미리 구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고는 그 행정작용의 성격이 이미 뭐 있는 것들을 알려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공고라는 것은. 그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내행위, 내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처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계획작용의 내용이나 그 이전에 있는 법령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과 대조를 해서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고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그 이전의 행위작용들의 내용을 그대로 섭렵하고 있다면 이 공고 자체는 별로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령이나 계획 자체를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공고작용에 관련해서는 그 이전의 어떤 작용들과의 법령 제정작용이나 계획작용과의 이제 대조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서 상이해야 한가, 요 두 개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내용이 그 전의 것들과 동일하다면 독자적 의미가 없어요. 자, 그때는 대상성 없어요. 공고 자체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용이 다르다, 수정되거나 변형되거나 가미되었다 하면 공고 자체가 그 이전 것들과는 독자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독자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읽어보죠. 아래 세 줄 다시.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장소는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제 요 사안에서 그랬어요.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장소는 위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된다. 비로소 확정된다는 표현이 뭐죠? 그 이전의 행위 작용에는 없던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공고는 독자적으로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 이런 이제 결론 나오고요. 여러분 사례 풀이할 때 기준입니다. 틀로 갖고 계시고, 자 대상성을 부인한 사례 같은 것들 나오는데 요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판례 한번 보죠.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자 선진화 추진계획 MB정부를 일반적으로 그냥 선진화정부 이런 식으로 또 명명해요. 선진화정부. 선진화가 뭘까요?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 이걸 이제 선진화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공법인이나 공영체제를 전부 민간으로 이렇게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기 위해서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자기 아들이 다니는 인천공항 거기에다가 뭐 다 넘기려 그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요? 한두 개가 아니죠. 예. 뭐 코레일 이런 것도 민영화시켜가지고 뭐 하여튼 뭐 자기 알고 있는 친구한테 다 주려고 그러고 아들한테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선진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실현됐다면은 크게 문제됐을 거예요. 크게 문제됐을 건데 실현됐다는 혹은 크게 문제됐다는 우리가 시사성이 있는 어떤 보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안에 거친 사안입니다. 첫째 줄,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MB의 선진화 계획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기도 어렵다. 네. 그냥 안에 거쳤어요. 내부 안에 거쳤다. 그 다음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래서 제가 싫어요. 자, 대통령이 판례 양산자들. 자,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게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는가? 자, 줄로 가보죠. 일종의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 국민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예,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국민투표를 공고하는 정도의 작용까지 나가야지만 이제 대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첫 줄 가볼까요? 국민투표에 관해서는 공고와 같이 국민투표에 관한 절차의 법적 계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법적 효력을 지닌 공권력 행사가 있게 된다. 즉 공고, 그런데 표시해보죠. 공고가 있을 때부터 비로소 대국민적 구속력 내지는 대외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이전은 단순한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 아직 대외성이 없다. 자, 다로 갑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자, 대상성 인정 여부 좀 논의가 있는데 그 사실행위라는 측면 때문에 논의가 있죠. 앞쪽에 이제 제목 보시면 권력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기본권 침해에 동등한 어떤 위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이래 법원이 나서가지고 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사실행위적 측면 때문에 미리 갖고 원론적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담당해야 되는가? 담당하다는 누가 담당하는가? 이런 게 문제되는데, 자, 내려가시면, 자, 1번.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행정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와 동시에 종료되어 당해 쟁송에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 치워 보세요. 자, 이 사실행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일단 사실행위의 효과는 사실적 효과죠. 법적 행위의 효과가 법적 효과, 즉 권리 의무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의 직접 발생 변경 소멸, 즉 변동을 초래하는 그런 효과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간접적인 이제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직접 변동 초래하지 않죠. 그럼 뭐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개념에 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행정처분은 직접 권리 변동 효과를 낼 수 있는 법률행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예정하는 행위 개념이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속성 자체로는. 그 다음에 사실행위 효과는 주로 단기 종료성을 예정합니다. 단기 종료성.
자, 법적인 행위들 어때요? 주로 법률 행위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가 있게 되면은 어떤 효과 나오죠? 권리가 설정되거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이러면서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러는 거 없으면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사실 행위는 말 그대로 머리를 한 대 쥐어박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거나 이런 이제 행위 작용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꿀밤을 놓을 때나 옆구리를 쿡쿡 찌를 때는 아프다. 이런 이제 그 의미가 있지만은 그 행위를 관두는 순간 금세 잊어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단기 종료성을 예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관적 소의 이익을 인정받기 곤란하다. 그 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주관적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평가해서 결국 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통해서는 구제될 가능성이 없는 바 일단은 권력적 사실행위도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직접 기본권 변동을 초래하고 하진 않지만은 공권력 작용에서 헌법소원의 개념은 이제 좀 넓게 접근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권력적인 측면, 이걸 강조를 해서 헌법소원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 곤란한 바 인권보장의 최우기구, 최후의 인권 보루기관. 헌재가 담당하겠다. 예, 이런 취지를 우리 헌재가 갖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줄던데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한다. 결론하시고. 자, 그 밑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거는 권력적인 측면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한 사실적 효과로서 헌재가 나서야 될 인권 보장적인 측면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크게 나눠서 미리 비권력적 사실행위 떨고 내시고 권력적 사실행위는 논거와 함께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논거 써야 돼요. 사례형, 기록형. 상당히 많은 문제가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B.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대상성을 인정한 사례. 제목 옆에서 또 씁니다. 본안 결론 숙지 후 역추론하자. 또 씁니다. 판례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본안 결론 다 외우게 되는 유명 판시들이에요. 그래서 본안 판단을 들어갔다는 말은 적법 요건을 통과했다는 말이고, 그러면 지문이나 사례에서 사실적 행위라는 걸 보여주더라도 이거는 적법 요건을 통과하는 사실적 행위, 어떤 거?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죠. 자, 판례 내용은 이제 다른 데서 다 봤기 때문에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십시오. 다음 페이지 C.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 대상적 부인한 게 이것도 좀 보세요. 제목 위주로. 특히 그 교도관들의 지시 행위. 교도관들이, 자, 첫 줄 보세요. 교도관들이 외부 병원 진료 후 구치소 환소,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수용자에게 환소차 탑승을 위해서 병원 밖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을 지시한 행위. 차 올 거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비권력적인 겁니다. 단순한 어떤, 촉구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 촉구. 요거 봤었죠. 오마이뉴스 인터뷰 관련해서 과거적 행위에 대한 판단인가 장래적 행위에 대한 판단인가 해서 장래적 행위 판단 부분 그거예요. 단순한 비권력적 공고적 행위다. 대안선주의는 몰라도 됩니다. 사례화 가능성이나 선택형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잘라 행정청의 거부 행위. 거부 처분의 대상성 이런 거 항고 소송할 때 여러분들 다루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신청권이 전제되어 있을 것,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야 이제 공권력 작용성이 상정됩니다. 자, 오른쪽 가서 신청권이 없는 사안들 조금 숙지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선택형 대비 정도로. 자, 화양동장의 신분증명서 발급 요청 거부 처분인데요. 청구 취지를 잘 보세요.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 취지요. 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해서 그 발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행위. 주민등록 등본에는 사진이 첩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사진 첩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좀 봐줄 수 없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사안이죠. 법규상으로도 조리상으로도 신청권을, 사진을 첩부한 신청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의 운동장 사용 신청 거부행위.
일반인들이, 일반 주민들이 동네 그 대학교, 우리 근처에는 서울대학교가 있는데, 그죠? 조금 더 가면 숭실대학교도 있고, 이 대학교들이 운동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가? 없어요. 네,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국공립대학이라면 약간의 여전, 사립대학보다는 좀 더 확장적인 어떤 그 이용권 같은 게 설정되지만은 이런 적극적인 사용 신청권, 그것도 조기 축구를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해달라, 이런 촉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줄된데, 첫 줄부터 한번 보죠. 이 사건 금지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체육 행사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을 초래한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다. 예, 신청권이 없어요. 법규상 조례상의 신청권이 없다. 자, 거부 처분은 자귀죠. 거부 처분은 자귀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권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제 부자귀는 다르죠. 부자귀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귀 의무 유무, 그걸로 가지고 접근하고요. 자,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 의사결정, 내부 결정이다. 이 표현에서 이미 어떤 원칙적인 답이 나왔어요. 국민에게 영향을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다. 예, 대외적 작용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A 들어가면 줄된데요. 원칙적으로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특별하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대상은 직접 권리 변동까지 초래시켜야 되는 개념이지만 헌법소원의 공권력 작용 개념은 직접 영향을 미치면 되지 직접 변동까지 시켜야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B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C 이하에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한 사례들이 일반이죠. 이거는 당연히 일반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사례만 제목 위주로 한번 살짝 확인만 해놓으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B는 적극적으로 외우게 되는 거죠. 예외이기 때문에. 세무대학장의 조교수 재임용 추천 거부 행위입니다. 추천 거부. 자, 지만 보세요. 일반적으로 교수 재임용 관련해서는요, 학장 내지는 총장 등의 재임용 추천이 있으면은, 이제 국공립대라고 친다면은, 이제 재임용 추천이 있으면은 이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추천 대상자들 중에서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임명. 자, 추천, 임명. 추천이 돼야 임명 범주에 들어가요. 추천 안 되면 아예 임명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 사례는 임용 거부 사례예요, 추천 거부 사례예요. 임용 거부는 바로 처분성이 인정돼요. 대외적 작용이죠. 처분성 인정. 그러나 지금 이거는 내부적인 추천 과정이거든요. 기관 대 기관 간의 추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외적 처분성은 없어요. 내부 작용이에요. 그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공권력 작용성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내적 작용에는 인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처분성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항고소송 거쳐야 되죠. 항고소송 거쳐야 되고, 항고소송 거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요? 원행정 처분의 소원금지라는 법리 쪽으로 논리가 완전히 이제 다른 논리로 가버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이 재임용 추천을 안 해준 거, 거부가 이제 문제된 사안인데, 이 그래서 이제 뭐 추천이든 추천 거부든 이런 것들은 이제 처분성은 없거든요. 예, 처분성 없다. 그러나, 자, 추천 거부.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봅니다. 추천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소원 대상성이 있어요. 처분성은 없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만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이 안 되면 애초에 임명권에 들지 못해서 결국 정당하게 재임용될 수 있는 권리라는 국민의 어떤 자유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직접 권리 변동을 초래하진 않지만 영향은 미친다고요. 그래서 처분의 개념은 직접 변동을 시켜야 돼요. 직접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켜야지 처분 개념 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작용의 개념은 직접 변동까지 초래시킬 필요 없어요. 직접 영향만 끼치면 돼요. 근데 추천된 사람들만 임용받으니까 추천 못 받으면 임용 못해서 결국 직접 영향을 받죠. 추천 거부 자체는. 그래서 결국 추천 대상자만 임용 대상 되므로 추천의 거부는 기본권 침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다.
직접 재임용 여부, 즉 권리관계를 직접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상에 들지 못하면 임용도 안 되니까. 요 사례는 잘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내부 작용들은 다 이제 부인되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제가 해드린 건 아니고 앞에서 본 것들도 많이 있죠. 자, 이제 넘어가시고 바로 갑니다. 행정청의 질의 회신. 일반적으로 단순한 안내행위입니다. 내려가시면 A, 단순한 안내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형식이 아무리 회신이라는 이게 문면을 가지고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그 내용이 전체적인 이제 법관계의 내용이 자, 두 줄 뒤입니다. 질의회신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이 법관계의 실질이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 권리 주장을 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그 봉투의 그 문면에만 회신 민원 회신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투에 써져 있는 그 형식을 가지고 회신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공권력 작용이라고 할 것인가 실질로 추구해야죠. 실질을. 그래서 내려가시면 그래서 그 실질이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법리를 게시하고 실질로서 판단합니다. 실질. 여러분들이 어떤 민원을 넣었는데 편지 봉투가 날라올 수 있잖아요. 당국에서. 그 편지 봉투 딱 껍데기를 보니까 민원 회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그게 단순한 어떤 사안을 알려주는 행위 아니라 당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신의 기존의 의무 이행을 재촉구합니다. 의무를 설정하는 내용 이런 걸 이제 담았단 말이에요. 권리를 박탈한다든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 내용을 가지고 다룬다. 자, 그 밑에 예시 판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상의 행위. 요거는 공권력 행사라고 당연히 볼 수 없죠. 사법적 효과밖에 안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 보시면 공특법상의 협의 취득. 이런 것들은 사법상의 매매로 일반적으로 우리 판례가 이해하고요. 그 밑에 판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4번 검사의 처분. 형소법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이제 형사법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헌법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선택형까지도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판례나 어떤 법관계나 구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정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 논의의 지점이 어디인가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의 이제 주요한 부분입니다. 판서로 할게요. 자, 짚어보세요. 검사의 처분에는 소극적 처분으로서 이제 불기소 처분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적극적인 기소 처분 이런 것들도 있죠. 주로 이제 기소 처분 같은 것들은 뒤에서 따로 다루고요. 이제 절차 관계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런 불기소 처분에는 형사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열받죠. 그러나 형사 피의자도 열받을 때가 있어요. 내 무고함을 공판에 가서 밝히겠다 하는데 괜히 어설픈 불기소를 내림으로써 공판에서의 어떤 그 무고함을 밝힐 기회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도 이걸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첫 번째 형사 피해자와 관련해서 형사 피해자는 평등권과 다른 피해자는 기소해놓고 왜 나는 불기소하느냐 이런 평등권 침해와 형사 피해자의 재판정 진술권이 있죠. 형사 피해자 재판정 진술권. 자, 요걸 침해로 삼아서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평등권 내지 재판정 진술권 침해 주장. 나중에 피의자하고는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제 절차를 보시면 형사 피해자는 일단 고소 고발을 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로 크게 나누셔야 돼요. 고소 고발권을 행사한 피해자의 경우는 검찰처법상 검찰 항고를 거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항고 결정에 대해서 또 불복이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제도가 이제 이원화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고소인과 고발인 중에서 공무원 직무범죄 관련 고발인. 고소인과 직무범죄 관련 고발인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거칩니다. 고법 재정 신청 절차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검찰청 내부에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빠져버립니다. 대외적 통제로. 근데 이제 고소인은 전부 이제 재정 신청이고요. 자, 고발인 중에 일부가 나눠졌죠. 직무범죄 고발인 외에 나머지 기타 고발인 내 경우는 우리 검찰청법상 검찰청 내에서 놀아요. 검찰 재항고를 거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전 절차의 마감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미리 사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충성 관점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데, 자 보세요.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 이 재정이란 말이 뭐죠? 재판으로 정한단 말이죠. 법정이란 말하고 비슷한 거죠. 법으로 정한다, 재판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법원에 재판이 개재돼요. 어떤 불기소 처분이라는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 재판이 개재됐어요. 이 재판이나 원행정 처분을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헌법소원으로?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곤란합니다. 그냥 X로 표현할게요. 원칙 곤란. 자, 그럼 이제 기타의 고발인은 검찰청에서 놀죠. 재판을 받지 않아요. 사전 절차가 여기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헌법소원을 이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예, 있습니다. 재판 소원 금지 뭐 이런 그 법리가 원행정 처분 금지 이런 법리가 이제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보충성 원칙을 준수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 고발권 행사를 아예 안 한 사람은 이 절차를 거칠 수가 없어요. 검찰청법에서 검찰청법과 형소법 우리 그 조문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유관 절차를 만들어내는데 그 전제적인 어떤 그 신분 관계로서 우리 검찰청법은 고소 고발인만 항고권을 가지도록 해놨어요. 고소 고발 당사자만. 그래서 고소 고발을 안 한 사람은 항고권을 못 가져요. 항고권을 못 가지는 바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전 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헌법 소원을 바로 제기해도 돼요. 보충성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 소원 바로 제기 가능합니다. 자, 이제 형사 피의자 쪽으로 옵니다. 피의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불만? 평등권. 공이 이제 차이 나는 게 재판정 진술권이 아니겠죠. 재판 청구권이죠. 재판 청구권. 그래서 공판 내에서 내 무고함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검사가 그걸 박탈했다. 이런 의미에서 재판 청구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경우수를 나눠서 검토됩니다. 첫째, 이거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소의 이익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제 문제가 제기돼요. 보충성의 관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런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제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보충성 관점에서는 바로 열려 있어요. 사전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소의 이익의 관점에서 되고 안 되고가 나눠져요. 자, 협의의 불기소 상호 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협의의 불기소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죠? 혐의 없음, 죄 안 됨, 공소권 없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광의의 불기소 처분으로서 이제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자, 이들은 대상성이 또 있다고 해요. 우리 헌재가. 자, 협의의 불기소 상호 간에는 대상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협의의 불기소 상호 간에는 혐의 인정에 불리함, 유불리 문제가 없어요. 혐의 인정에 부존재하는 바 결국 소의 이익이 없고요. 기소유예 기소중지는 자, 이거 어떤 처분이에요? 범죄 혐의 인정이죠. 범죄 혐의 인정. 근데 정상 참작. 형법상에 정상 참작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예시켜주겠다. 자, 기소 중지는요. 이것도 혐의 인정이죠. 혐의는 인정된다. 하나, 지금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가 곤란하다. 수사 진행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 잠정 중단한다. 이런 이거죠.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혐의 인정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처우이기 때문에 혐의 인정이 없는
혐죄공, 즉 협의의 불기소 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위헌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때요? 결론적으로 요거는 소의 이익의 관점에서 헌법소원 제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조건을 갖출 걸 전제로 해서 소의 이익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 환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형사 피해자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는 보충성 관점에서 정리가 이제 된 겁니다. 보충성 관점이 주요한 것이고요. 지금 피의자 관련해서 정리한 것은 소의 이익의 관점이에요. 소의 이익의 관점이 주요한 쟁점 사안이다. 자, 이제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협의의 불기소 상호 간에는 왜 혐의 인정에 상호 불이익이 없는 결과 소의 이익이 없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사지생들은 1차 강의할 때 모르죠, 아직. 2차 공부 안 했기 때문에. 2차 과목 공부를 안 해서 이거 설명을 세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형소법 과목 같이 병행 공부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이로울 것 같아요. 예, 눈을 안 피하셔도 됩니다. 뭐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보세요. 혐의 없음, 죄 안 됨, 공소권 없음. 자, 이들이 발전적인 처우가 아닙니다. 뭐 단계적 처우라고 할까요? 단계적 발전적 처우가 아니라 선택적입니다. 선택적. 그죠? 선택적 처우죠.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직 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이만큼의 수사 서류가 들어와요. 이만큼. 수천 페이지, 1500페이지 뭐 이런 거. 예, 엄청나다. 나 검사 안 해야겠다. 아, 해도 됩니다. 왜냐면 글자 크기가 이만해요. 글자 크기가 이만하고 한 면만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런 기본서 1000몇백 페이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하루 만에 좀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요. 예, 집에 들고 가서 또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수사 서류를 다 뒤져보고 하루에 또 그런 걸 몇십 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다 뒤져보고 처리하려면 일이 터지고 업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단계적 처우로 규정된 결과 첫 장부터 딱 이렇게 뒤져보는데 이게 30년 전 사건이네? 공소시효 완성됐네? 이러면요 바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바로 선택해 버릴 수 있죠. 즉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혐의가 있으면 비로소 죄 안됨을 검토해보고 죄 안됨이 해당하지 않으면 비로소 공소권 없음을 검토하고 이런 단계적 처우, 발전적 처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선택적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직에서 어떤 걸 빨리 찾느냐가 중요한 거죠. 혐의가 없는 사안이냐,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사안이냐, 아니면 죄 안됨으로써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안이냐,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냐, 선택되는 결과에 따라서 바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안됨 처분이 혐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소권 없음 처분이 혐의나 죄됨을 전제하고 있는 처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 뭐예요? 혐의 인정의 불이익이 부존재하는 처우들이기 때문에 관념상. 그래서 이들 간에는 상호 바뀌어야 될, 전환되어야 될 어떤 이익,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공소권 없음을 내렸다. 항소선 제기하면 각하입니다. 소의 이익 없음. 다 혐의 인정의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봐요. 야, 역시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잘했습니다. 네, 요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대비하시면은 뭐 사례형으로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선택형으로 주요한데 안에 판례들이 이제 다 좀 어려워요. 이런 접근이 없으면 어려운 판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잘 하실 수 있으라 믿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일단 본문에 제가 줄처리 쫙쫙 해놨으니까 그건 확인용입니다. 판서된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단계 중요한 거는 저 판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가 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 밑에 이제 예시 판례 보죠. 오른쪽에. 재정 신청을 경유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우리가 한 겁니다.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논의가 되겠죠. 재정 신청, 즉 고등법원의 재판을 경유한 불기소 처분, 즉 원행정 처분. 재판을 거친 이후에 원래의 처분, 이 말이죠. 안 되죠.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 결론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요거는 뭐 됐습니다. 그대로고 그 밑에 판례.
형소법 262조 사항 위헌 확인. 두 번째 쟁점 보세요. 재정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는 형소법 규정 중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에 같은 법 415조의 제한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재정신청인의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하는가? 예, 침해한다는 결론입니다. 요거까지 포함시키면 안 된다. 한정위헌 결정이죠.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요.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헌법에서 미약합니다만 선택형으로 출제는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고시에서. 자, 형소법 415조 제한고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법정 계신 분은 빨리 펼쳐도 좋겠죠.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재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법원에. 그 사유가 뭐예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의 위반이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재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불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데요. 그 조항에서 금지되는 불복 범위에 이 별개 조항인 415조의 재항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 불합리한 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려가 보죠.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형소법 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107조 2항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합니다. 415조의 구성 내용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성, 그 위반성 때문에 불복이 제기될 때는 재항고로 다룰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이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415조가. 헌법의 107조 2항의 명령규칙 위헌 위법 심사와 관련된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안 된다 해버리면 법률이 헌법을 배제하는 거죠. 맞나요? 형소법의 법률 조항이 헌법의 107조 2항의 취지를 배제한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배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친구 법 좀 빌려라도 보세요. 별 필요 없죠. 스마트폰 열면은 법률 정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형소법 415조. 그 안에 구성 내용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재항고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 규칙의 위반성에 대한 것이고, 자, 이거는 결국은 그 구성 내용이 415조의 그 구성 내용이 결국은 헌법 107조 2항의 명령, 규칙 위헌 심사제의 취지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 배제된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 법률 규정에 의해서 헌법 107조 2항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상위법을 배제하는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불복을 금지하더라도 4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항고는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요것만 보고 좀 쉬도록 하죠. 형소법 262조 제4항 위헌 확인 등. 네, C까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인가? 자,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내용은 뭘까요? 내용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재정신청은 주로 누가 문제 삼죠? 피해자가 문제 삼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죠? 검사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럼 피해자가 문제 삼았는데 기각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의미를 갖겠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기각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소추를 다시 할 필요는 없죠.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내렸는데 굳이 기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검사들이 기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열받아 뒤져가지고. 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와가지고 멱살 잡고 너 죽인다. 나 기자애들한테 뭐 언론에 다 공표하겠다. 이러면서 너 부정부패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시달리는 검사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문제까지 재정신청까지 가가지고 결국 법원이 검사의 처우가 타당하다 결론이 딱 나오면은 이제 비밀 언덕이 생겼죠. 그러니까 너 따라와. 그래, 네 말대로 한번 가보자. 너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 기소를 안 하려고 했다가도 기소하려는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고건으로 기소 안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이상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았으면 기소 이익이 없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기소 이익이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소추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써놓으세요. 근처에.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그 근처에 기소 이익
기소이익 부존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소이익이 없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았으면 기소할 이익이 없는 바 소추하지 말라.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헌일 수밖에 없죠. 예. 절차 비용의 재고. 그래서 내용과 지명 그 셋째 줄 뒤에 보세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즉 기소이익이 극히 희박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합헌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 재정신청 사유의 기재.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는가?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자, 주제인데 빨리 읽습니다. 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그게 당사자들에게 타당한 거니까, 그죠? 특히 이제 재정신청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형사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으로 빨리 집으로 무혐의로 집에 가야 되는데 재정신청이 걸리면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또 절차에서 계속 계류된다고요. 그래서 재정신청은 형사 피해자의 조속한 절차 해방이라는 가치를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념들이 쓰여요.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가치를 가져요. 써놓으세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에 나오죠. 근처에 씁니다. 형사 피의자의 조속한 절차 해방, 법률관계 불안정, 예.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예. 자, 그래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안을 빨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C, 형사 피의자에 대한 의한 헌법소원. 줄된데 빨리 가보시면 기소유예 처분과 기소중지 처분, 즉 광의의 불기소 처분은 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위에 이제 줄 안 쳤는데 혐죄공 등 협의의 불기소 상호 간에는 범죄 혐의 인정의 불이익이 상호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전환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맨 밑에 두 줄 보시면 이제 보충성 관념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정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헌재에 바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 절차나 재정신청 절차는 피해자한테만 추구되고 있습니다. 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일반 사면, 변시 14년 기출인데 이거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했을 텐데요. 자, 내려가시면 자, 일반 사면의 효과. 일반 사면의 효과는 뭐 형집행 면제나 형선고 효력의 소멸이나 형사사법부의 전 단계에서 작용 가능하니까 전 단계의 효력이 나오죠. 자, 그때 특징 있는 효력, 다른 사면 유형에서는 가질 수 없는 효력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공소권 소멸 효과. 공소권 소멸 효과. 그래서 일반 사면으로 지금 기소 단계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소멸되는 사안입니다. 일반 사면을 통해 공소권이 소멸되는 사안. 그럼 공소권 소멸은 어떤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돼요? 지금 기소 여부가 타진되던 사람에게 일반 사면이 내려졌다. 검사가 어떤 처분 내립니까? 그냥 공소권 없음 처분 내리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니까 이 사람이 나는 혐의가 없다. 예, 그러니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결국 뭐예요? 협의의 불기소 상호 간에 소의 이익이 없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면의 효과만 아시면 됩니다. 제목 위에, 일반 사면 위에 공소권 소멸효 사안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조금 확장적으로 보도록 하죠. 들어가 보세요. 확장적으로. 자,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은 일반 사면령에 따라 사면되었는 바, 만약 우리 재판소가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 피청구인은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할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제의 잘못했네요. 네.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은 자네요. 이미 받은 자요. 지금 최초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일반 사면이 있고 그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그 사안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람에 대해서 일반 사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될 사람으로 전환돼 버리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예요. 그래서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사건을 잘못 설명했어요. 다른 사건을 설명했고요. 다시 봅니다. 자,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은 일반 사면령에 따라 사면되었는 바 만약 우리 재판소가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피청구인은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할 것으로 짐작된다. 왜 일반 사면이 이제 내려졌으니까 기소 단계에서 내려졌으니까 공소권 소멸을 선택할 것이란 말이에요. 검사가. 그런데 이제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간에는 어때요? 유불리 관계가 있죠. 범죄 혐의 인정,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공소권 없으면 범죄 혐의에 불이익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소의 이익이 있다. 어쨌든 일반 사면이 떨어지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의 대표적 사안이 된다. 그거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 검사의 부적의 결정 이하는 이제 나머지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